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보따리. 시골장 새벽으로 가는 버스. 손님은 달랑 할머니와 주름진 손이 주름을 한 곳으로 모았을 보따리 2개. 그 안에 할머니의 텃밭이 자라고 있다. 거들떠 보는 이 없는 시장 모퉁이 잡고 진눈깨비 손가락 휘감을 때 좌판국수 한 가닥으로 허기를 메운다. 와글대던 시장이 어스름에 잠기면 울퉁불퉁 고르지 않은 몸뚱이를 이고
갈라진 손금이 수만 번 묶었다 풀었을 보따리가 걸어간다. 예순 되면 보따리 꿀을 준비하라는 말 귓전에 울려 나도 저문은 땅거미 주섬주섬 담는다. 교직 생활 30여 년을 해 오신 정말 교육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인이기시도 하시면서 철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헌혈 왕이십니다. 뭐 봉사의 마음도 이렇게 널리 펼쳐주고 계시는데요.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욕심꾸러기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송태규 시인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덕분에 살고 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허약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내려서 토하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허약했는데 그런 허약함을 극복하려고 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철인 3종을 하게 됐고 또 헌혈을 하게 됐고요.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런 그 재주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언제까지 제가 글을 쓰면서 남의 힘을 보태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덕분이고 여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여기에 서게 됐다. 이 말씀으로 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복효근 씨님은 뭐 말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남한에 사는 호랑이띠 동갑내기시라고 하십니다. 친구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수년 전부터 우정을 나누고 계시고요. 우리 시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계신 시인이십니다. 이번 시간을 사는 사람에도 추천사를 실어주시면서 시집에 무게감을 준 고마운 친구라고 이렇게 제게 건네주셨어요. 네, 복효근 시인님,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 제가 질투를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 또 시인입니다. 이번 시집을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인이니만큼 몸만 튼튼한 줄 알았는데 부정한 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어떤 강한 힘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집 축하함과 동시에 저도 앞으로 우리 친구로 지냅니다만은 많이 배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송태규 시인의 그 시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만든 편집자로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참 거시기합니다만은 정은주에서 제가 어떤 기회로 무슨 6회에 걸쳐서 그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송태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때 잠깐 인사를 나누고 아마 뒤풀이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집을 좀 작업을 하면서 사실 시집이든 어떤 책이든 편집자가 작업을 할 때는 책이 나온 상태의 독서하고는 전혀 다른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조금 멍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시집 작업하면서 송태기 시인의 좀 그 담백한 언어를 만난 게 좀 무엇보다 반가웠고요. 또 아마 교직에서 퇴직 이후에 변화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인 자신의 자리가 가장자리라는 자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시인의 자리가 가장자리라는 자각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인 자신의 자리가 가장자리라는 자각 자체는 새롭지는 않은데 시인의 자리로서 계속 반추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미더운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인 자신을 일러서 세상을 한번 밝혀본 일은 없지만 오후 햇살처럼 일어나서 허물어진 나를 다시 짓는 봄날을 곁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싱그럽게 느꼈습니다. 이름 석자로 송태규 작가님 어제 혹시 태몽 꾸셨어? 대답해. 얼굴 빨개. 선조금. 태몽을 아마 저는 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참 거시기해서 말하기가 좀 뭐한데, 사모님 어디 계셔요? 서현 사모님. 서현 사모님이 좀 이 다음 문장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사모님의 전무덤을 벌초하면서 태몽 꿨어? 대답하시라니까. 껐어요. 규례대로라면 우리 송 시인님은 지금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런데 저는 이 외도를 누구보다도 반기면서 응원하는 사람인데요. 제 3집도 그런 외롭고 고독한 외도를 통해서 제 3집 또 출산하는 그러한 불륜을 여러분 응원하시겠습니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욕심의 무게. 고기 한 근이 600g. 오늘 새벽 흘린 땀은 580g. 헬스장에서 15km를 뛰고 젖은 옷 저울에 달아보니 근 고기 한 근. 몸 한 덩이에서 비로소 욕심 한 근 덜어낸 셈이다. 눈 뜨면 매 순간 자라는, 심지어 꿈에서도 쫓는 씨앗 같은 욕심. 그 무게는 몇 근이고 얼마나 더 덜어내야 저울주 가벼워질까. 단호하지 못하여 나를 배반하고 씨앗을 싹 틔우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실 이 원고를 받고 시집 해설을 하면서 이 시에 오랫동안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참 이 시는 널리 좀 소개하고 싶은 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시집 받고 돌아가시면 그냥 책장에 꽂아놓을 확률이 많아요. 늘 지금의 내가 아닌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운동을 하고 시를 쓰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또 송태규 선생님은 또 다른 송태규로 여러분들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태규 시인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 시간을 사는 사람 출간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태규 시인님은 원광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북도당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지역에 뛰어난 교육 인재이십니다. 인생 제2의 막을 문학의 바다로 뛰어든 훌륭한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콘서트를 계기로 송태규 시인이 지역 문화예술의 를 대표하고 또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무대 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건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애처럼 아름다운 날 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신발은 탯돌에서 졸고 아버지의 등원 그저 또한 계시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대숲을 송태규.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끼고 대숲을 걸어보라. 댄잎이 비를 받아주고 댄잎을 깨운 비가 댄잎 씻어주는 그런 건 말이다. 대화비가 수직으로 결을 이루고 땅에서 솟아 하늘을 쓰는 대화. 허공그어 그 뿌리를 잡아주는 비가 모여 사는 그런 건 말이다. 대나무 숲엔 대만 사는 건 아니다. 땅을 끌어올린 거친 그대의 뿌리에 어머니의 10손가락이 산다. 앙상하게 마디굴군. 빗물이 마디에 눈물로 쓰며 어머니의 빈 가슴을 채우는 비 오는 날에는 대숲을 걸어보라. 아비의 하늘 송태규. 허공으로 솟구치는 용대리 벌판은 온몸으로 바다를 부른다. 수은주가 칼바람에 꽂힐수록 아비는 찬바다 냄새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눈보라로 어깨 오그라붙는 날 쾌한 눈 붙들고 아비는 온몸으로 거친 바다를 엮는다. 한겨울을 수없이 얼다 풀린 황태가 식탁이 되고 살림을 세우고 등록금을 따내는 곳. 수만 장 파도를 뛰어넘다가 더는 눈발 헤엄쳐갈 일 없어 주둥이 매달고 비상 꿈꾸는
덕장 거기 눈이 캥한 아버의 하늘도 매달려 산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선생님의 시를 보니까 이제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하나 내서 계시면서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주 오던 우편물도 안 오고 자주 오던 전화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교직 생활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용 용도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연락도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던 점, 또 오늘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을 쓰게 된 그런 뒷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3년 교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감 5년, 교장 7년 해가지고 12년 해먹었어요. 많이 해먹었죠. 이제 3년 반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평생 제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거기 뭐 의자에다가 본드 붙여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떠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저는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언제쯤 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고요. 그 과정에서 수필 등단하고 시도 등단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익산 중앙동역 앞에 거기에다가 제 해방구를 마련해 놨어요. 그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8시 전에 제 그 작업실로 가고요. 거기에서 혼자 자유롭게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이야기하고 뭐 때로 이제 점심도 먹고, 점심 식사 약속이 없는 날은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저녁 때는 이제 또 여기저기서 밤무대 또 문화 활동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 그렇죠. 막상 제가 학교에서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일로 만나는 일이 있지만, 떠나서 혼자 있다 보면 뭐 연락 오지 않은 그런 날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기를 한번 볼 때도 있었어요. 전화기 고장 났나? 왜 하나도 안 울리지? 전화기는 또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퇴직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시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예. 화려하지만 넘치지 않고 빛나지만 드러나지 않고 참 뜻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나를 덜어 남을 돕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선생님의 또 다른 선생님 같은 모습이 아닌가,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집 말랑한 벽이라는 제목과 시를 보니까 선생님의 삶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한 그 뒷면의 얘기, 말랑한 벽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첫 시집이 이제 말랑한 벽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셨죠. 말랑한 벽, 벽이 왜 말랑하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벽은 단단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깨고 살고 싶다. 거기에 보면 내가 두드리지 않아도 열리는 문, 이제 그런 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 제가 머리를 교감 때만 해도 그 깍두기로 깎고 다녔어요. 익산이 또 깍두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장 되면서 이제 머리를 좀 길렀더니 굉장히 부드럽게 보인다고 제 모습을 그대로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첫 시집의 제목을 말랑한 벽, 제 성격 그대로 다시 환원해서 제목을 말랑한 벽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집 시간을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거나 좀 심혈을 기울였던 시 하나 소개해 주시죠. 거기 나수를 하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나수를 하다 56쪽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익산역 바로 앞에 5분 거리에 제 작업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다가 오늘 도시락 안 사도 된다고 마치 누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홀가분하게 갑니다. 그리고 역에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를 갑니다. 제가 가는 곳이 이제 대개 보면 뭐 목포, 여수, 보령이죠, 대천, 이제 그런 쪽으로 자주 갑니다. 기차 타고 오전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내려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이제 해변 돌아다니다가 때 되면 이제 들어가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혼자잖아요. 사실 시내에서 혼자 식당 가가지고 낮술 먹으면 저 송태규 이제 다 됐네, 퇴직하더니 혼자 낮술 먹고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내에서는 사실 좀 무서워서 못 하고요. 그런 쪽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진짜 이따금 가서 혼자 낮술 먹고 하는데, 거기에 그 대천에 갔을 때 조개구이집이 많이 있잖아요. 좀 이제 점심도 지났고 소주를 한 병 시키고 이제 조개구이를 시켰어요. 혼자 조개구이를 이렇게 조개를 불에다 올려놓고 소주 따라서 먹으면서 보니까 참 조개들이 이 빵긋 웃는 게 아니고 뜨거워서 하지만 또 뜨거우니까 움직이면서 옆에 애들 어깨도 툭툭 치고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낮술을 하다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제 해방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작업실이 필요할 때는 제가 나가서 저 혼자 뭐 퇴근 시간도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술 한잔 먹고 다시 기차 타고 들어와서 집으로 가고 그래서 낮술을 하다라는 시를 썼고요. 지금 그 시를 쓴 그 당시의 상황이 가장 잘 떠오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절절한 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1집에서는 바짝 말라버린 대나무 속 같은 요양병원 비동 107호, 그리고 2집에서는 수만장 파도를 뛰어넘다가 더는 눈발 헤쳐갈 일 없어 주둥이 매달고 비상 꿈꾸는 덕장, 거기 눈이 꽹한 아비의 하늘도 매달려 산다, 이런 시가 있는데, 선생님에게 아비의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 아버지께서는 1집을 쓸 때는 요양병원에 계셨고요.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계신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하시고 주말에는 저희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는 오셨고 아버지는 이제 집에 누워 계시는데요. 거기 이제 아비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고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두 시를 다 아까 노래도 하고 낭송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에 대한 시가 유난히 좀 몇 개가 더 있죠. 그런 존재가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뵐 적에 그 형제분들이 이제 아버님이 지금 많이 편찮아 계신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상당히 교역자다운 효자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내에 관한 시도 썼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는 지극하게 썼는데 아내에 대한 시는 1집에 아내분이 이제 이렇게 뒤꿈치가 해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궁색하다 이런 느낌으로 시를 쓰셨어요. 그리고 또 2집에서는 아욱국을 먹는데 거기 아욱국 속에 배추벌레가 빠져 있는 그것을 보고 아내 몰래 그 아욱을 건져서 살짝 감춰놓고 먹었다는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디스해서 시를 썼을까? 이것이 시집이 돈이 된다면 아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 드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해진 슬리퍼를 신으면 시장에 가서 하나 사다가
백화점에 가서 사다 이렇게 줄 법도 하고, 또 아욱국에 빠져 있는 배추벌레를 봤으면 안경을 하나 맞춰드리든가, 아니면 같이 뭐 아욱을 다듬어 주든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을 나쁜 식거리로 삼아서 먹고 사는지 한번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정치인은 표된다면 뭐 조상 묘도 파서 어찌고저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저같이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디스해가지고 하겠어요.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그 저를 성장할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께서 잘 길러 주셨지만, 제가 아내를 만난 뒤부터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내의 그런 헌신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이 발언은 뭐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요. 정말 제 진심에서 우러나고, 아마 지금 제 아내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밖에 이제 아마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내를 시에다가 그렇게 또 쓰면 발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살짝 비껴서 쓴 겁니다. 뭐 명석한 독자들은 그 정도는 다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쪽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시를 쓰는데 시거리로 제일 좋은 건 연애 감정이다. 그래서 좋은 시를 한 편 쓸 수 있다면 살짝 한눈 팔 수 있냐, 살짝 곁길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남자들끼리니까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벨상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상을 탈 수 있다면 뭐 한눈 한번 팔아보겠느냐 했더니 아주 그럴듯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은 무슨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교직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원래 이제 영어과예요. 근데 도덕도 좀 가르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하고 신입 교사가 3명이었어요 그때. 4명. 근데 저한테만 영어 가르치면서 도덕을 할 수 있냐고, 가르칠 수 있냐고.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셨어요. 도덕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송태규 선생님이 도덕을 가르칠 수 있냐. 그 제가 이제 골프를 얼마 안 됐는데 공을 치면 반드시 나갑니다. 바른 생활 해가지고 공이 옆으로 오비가 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탁병모 회장도 저하고는 안 치려고 그래요. 제가 잘 친다고. 항상 공을 치면 바른 생활 해가지고 반드시만 나갑니다. 시와 철인 3중, 헌혈하면 송태규라는 이름이 떠오를 정도로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꾸준함, 지속력, 한결같은 자기관리, 자기희생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과 경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을 보니까 가끔 헌혈하기 전날 약주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헌혈하기 전날 술을 마시면 수혈을 받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이게 살짝 그 함정을 담아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헌혈을 356회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고용호 팀장님도 헌혈을 열심히 하시고, 근데 헌혈을 하기 전에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어차피 제 건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 이제 깨끗한 그런 피를 주고 싶기 때문에 헌혈하기 전날은 적어도 술은 마시지 않고요. 이제 헌혈 끝나고 나서는 가볍게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이제 한 잔 정도는 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모든 글과 말에는 쓰는 이의 진정성을 담아야 타인에게 영향력과 설득력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과 말 그리고 글이 이 사람이다 라고 믿어도 되는 사람 송태규. 종이에 찍힌 활자 그대로가 자기 삶인 사람 송태규. 전국 헌혈왕이라 할 만큼 헌혈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수혈해주는 시 수혈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시집 제목이 시간을 사는 사람주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 삶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을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는가에 따라 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저한테 팔고 이 시간에 지금 오셨거든요. 가시면서 시집을 들고 가셔가지고 그 시집을 펼쳐서 읽을 때는 저한테 제 시간을 그분들한테 제가 그 시간을 사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사는 사람, 또 이제 시간을 파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어디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 제 시간을 팔아서 거기에 맞는 그 대가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한테 제 시간을 제가 독자들의 시간을 사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제목을 시간은 사는 사람 시사사라고 정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때론 저희가 뭐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렇게 출판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시집이다 보니 많은 이제 시들을 담으셨는데 이 중에서 이 시는 한번 기억에 남는다, 혹은 내가 이건 한번 꼭 권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게 정말 어려웠다 하는 그런 시가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이제 나술을 하다라는 그 시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이제 한 번은 그 우리 그 에세이문예 그 전주 모임에서 여수 기행을 갔어요. 근데 점심 먹는데 매생이국이 나오더라고요. 국을 먼저 주잖아요. 그 매생이국을 먹으면서 뜨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죠. 매생이국 잘못 먹으면 뭐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죠? 매생이국을 사유는 사유인데 미운 사유, 입천장 홀딱 벗겨지라고. 그 매생이국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 우리 윤유순 작가님 계신데 그때 우리 여수 갔을 때 그 매생이국을 먹으면서 시를 이제 썼어요. 근데 정말로 제 앞에는 산 넘어 산이 많더라고요. 그 복역은 시인 그 시집을 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까딱하면 표절한 것처럼 보일까 봐서 그거 비껴가느라고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매생이국을 먹으며라는 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동태 땅을 먹다가 송태규. 갈바람 부는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던 길. 거기가 이끄는 대로 보구식당에 들어가 만만한 동태탕을 시켰다. 갈라진 바람자락 기워서 시린 삶을 일구었을. 살얼음 갑옷처럼 두르고 부릅뜬 눈이 비겁한 세상 비웃었을. 꿈 두가리에 담겨 나왔다. 반쯤 벌린 나가미로 비릿한 기억을 삼키며 꼿꼿했던 허리 몇 토막 뜨겁게 끌어넘친다. 가시 안에 가난을 감춘 짭짤한 맛은 어미가 간한 눈물. 만만치 않은 세상을 들이받던 바다를 발라먹고도 나는 여태 눈 한 번 제대로 흘기지 못했다.
아버지의 등 송태규 겹겹의 세월이 스쳐간 몸을 얕은 곳에 부리시고 다가올 생을 엿들으시려는가. 가난한 아버지의 등이 바닥에 붙어만 있다. 제대로 한 번 걷지도 못한 채 신발을 버리고 백지장이 된 맨발. 눈이 부셔 자꾸만 눈이 부셔 눈자의 벼랑이 헐어진다. 어느 날인가부터 때론 휘청 흔들리며 저물어가는 몸으로 봄날이 지나간다. 안간힘으로 계절을 건너온 몸 자저녁 바람의 불꽃으로 피어 이제 다음 생을 귀얼고 들으시려는가. 신발은 대돌에서 졸고 아버지의 등은 그저 누워만 계시는 것이다. 어느 날인가부터 때론 휘청 흔들며 저물어가는 몸으로 봄날이 지나간다. 감사합니다. 미쓰고 나는 너를 잊지 못했다. 짧은 순간 내 가슴에 몸을 타간 그 흔적 너무 깊더라. 시처럼 사랑하고 시처럼 가버린 너 계곡처럼 깊이 베인 그리움만 남긴 너 미쓰고 나는 사랑의 피에로. 자, 다들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박수. 나 건들지마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하자 하루를 살아냈네. 나야 나야 나 골목길 외쳐보아도 젖은 그림자 바람에 날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금은 내리고 바람찬데 하자 괜찮아 아주 투면 하자 괜찮아 이 여러분들 정도면 하자.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빛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시를 썼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많이 고르지 못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바로 아래층에 그 식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시장하실 텐데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음식 드시면서 또 335 담소 나누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인연에 이끌리셔서 아마 다들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태규 시인님의 행보에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